기술 패권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상태에 들어와 있다. 총과 미사일 대신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통신 기술이 무기가 되었고, 이 경쟁의 결과는 고스란히 고용 시장으로 흘러간다.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생산 효율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나라의 기술을 쓰느냐, 어느 공급망에 속하느냐가 생존 조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금리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본은 더 빠르게 이동한다. 한국처럼 수출과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이 흐름에 특히 민감하다. 한쪽에서 기술 규제가 시작되면 다른 쪽에서는 투자 축소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고용이다. 공장 자동화나 해외 이전이라는 단어 뒤에는 해고 통지서와 재교육 대상자 명단이 존재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거대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어떻게 한국의 일자리를 압박하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따라간다. 지금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한번 방향이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지금 읽어야 한다. 위기의 신호는 항상 지표보다 먼저 현장에서 나타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투자 흐름이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을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자 자본은 더 이상 수익률만 보지 않는다. 정치적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급격히 확대된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핵심 부품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곧 비용 압박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신규 설비 투자나 인력 채용은 자연스럽게 미뤄진다. 이때 고용시장에서는 계약직 축소 외주 전환 자동화 투자가 동시에 진행된다. 통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청년층과 중장년 재취업 시장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신호가 있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외환 시장이 불안해졌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를 체감하지 못했다. 지금의 위기 역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 충격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기술 패권 경쟁은 공급망을 분절시키고 그 분절이 비용 구조를 바꾼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전략 기술로 분류된 산업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강요받는다. 이 과정에서 생산 거점은 재편되고 중간재를 공급하던 기업들은 주문 감소를 경험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고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재고 축소 인력 감축 임금 동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글로벌 금리 환경과 환율 압박 속에서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고 유지하면 내수와 고용이 위축된다. 이런 구조적 압박 속에서 충격은 점처럼 시작해 선으로 확산된다. 한 산업의 침체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번지고 결국 가계 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기술 경쟁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이렇게 일상의 소비 대출 상환 주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대비하는 첫 단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기술 패권 경쟁이 경제와 고용에 어떤 경로로 충격을 주는지 더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핵심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이후 환율 방어에 실패했고
기술과 생산 기반이 약해지자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다. 그 결과 금리는 급등했고 기업 대출은 막혔다. 고용은 급격히 줄었고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내려앉았다. 그리스 역시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술과 산업의 자립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이 바뀌자 CDS 프리미엄이 치솟았고 정부는 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고 청년 실업은 구조화됐다. 터키는 지정학과 기술 의존이 결합된 사례다. 환율 불안이 반복되면서 기업은 장기 투자 대신 단기 생존에 매달렸고 고용의 질은 급격히 악화됐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극단적 예다. 산업 기반 붕괴는 통화 가치 폭락과 생활 필수품 부족으로 이어졌고 일자리는 의미를 잃었다. 이 사례들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때 위기가 통화와 고용 삶 전반으로 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는 이 글로벌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자동차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 블록화가 심화될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환율 리스크와 무역 규제의 충격은 커진다.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린다. 특히 중소협력업체와 지역산업단지는 글로벌 기술 규제의 파급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대기업의 생산 조정은 곧바로 하청과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택 구매는 미뤄지고 가계 부채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금리와 환율 고용이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에서 개인은 선택지를 잃는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누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 경쟁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용 구조를 다시 쓰는 과정이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제한적이다. 정부는 산업 정책을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려 하지만 글로벌 기술 블록화는 단일 국가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렵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만 재정 부담을 키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물가와 환율 자본 흐름을 관리하려 한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고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 균형 속에서 선택은 늘 고통스럽다. 외환 보유액과 유동성 공급 장치는 위기 대응의 완충지의 역할을 하지만 시장 신뢰가 흔들리면 CDS 프리미엄은 빠르게 반응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에서 보았듯 정책 대응이 늦어질수록 고용 충격은 커졌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위기를 막는 방패이자 동시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칼이 된다. 기술 경쟁 시대의 정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도록 압박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PRT7,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기술 패권 경쟁은 특정 직무와 산업의 가치를 빠르게 바꾼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일자리는 오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단기 소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맞춰져야 한다. 하나의 기술이나 회사에 의존하기보다 전이 가능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디지털 이해력 데이터 활용 능력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한 경험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망이 된다. 동시에 재무 관리도 달라져야 한다.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비해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을 사는 행위다. 글로벌 기술 경쟁은 개인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지만 파도의 방향을 읽는 사람은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방향을 함께 읽기 위한 여정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숫자가 아닌 감정으로 드러난다. 고용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지표에서는 아직 완만한 둔화로 보일 수 있지만 가계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자연스럽게 보류된다. 결혼과 출산 주택 구매 같은 선택이 미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과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기술 경쟁의 충격은 이렇게 세대 간 문제로 확장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장기적 후유증도 같은 경로를 밟았다. 당시 구조조정은 효율을 높였지만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의 기술 패권 경쟁 역시 단기간의 승패보다 그 이후에 남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선택의 문제로 돌아온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세계 경제의 기본 질서가 되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담은 가장 약한 고리로 집중된다. 일자리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회 안정의 기반이다. 기술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변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술 패권 경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선택 속에 들어와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대비할 수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얼굴은 노동의 성격 변화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과 규제 기술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생산 구조를 재편한다. 그 결과 정규직 고용은 줄고 프로젝트 기반 계약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다. 이는 통계상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안정성은 약화된다. 환율 변동이 커질수록 수출 의존 산업의 임금 변동성도 확대된다. 특히 기술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분야에서는 숙련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격차가 급격히 커진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 재훈련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접근이 쉽지 않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구조화된 경험은 이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술 경쟁은 고용의 양보다 질을 먼저 흔들고 그 영향은 가장 늦게 정책에 반영된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은 미래 노동 시장의 예고편에 가깝다. 금융시장 역시 이 경쟁의 파급을 흡수하며 움직인다. 기술 패권 갈등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자금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신흥국 통화는 압박을 받는다. 원화 약세가 반복되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이탈은 더 빈번해진다. 이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CDS 프리미엄이 소폭만 움직여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위축된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그 결과 유동성은 시장에 충분히 풀리지 못하고 실물 경제로 전달되는 자금 흐름은 막힌다. 이러한 금융 경로는 고용에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영향을 준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사례에서 보듯 금융 불안이 길어질수록 고용 회복은 지연됐다. 기술 경쟁이 금융 안정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일자리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 경제의 균형을 먼저 흔든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수도권과 일부 첨단 클러스터는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지만 전통 제조업과 중소도시의 산업 기반은 점차 약해진다. 이 격차는 고용의 공간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인구 유출이 가속되고 소비와 부동산 시장은 동반 위축된다. 지방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영향을 받는다. 대출 회수 압박이 커지고 유동성은 보수적으로 운용된다. 이는 다시 지역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그리스 위기 당시 관광과 공공부문에 의존하던 지역이 급격히 붕괴된 사례는 경고에 가깝다. 기술 경쟁의 충격은 특정 산업을 넘어 지역의 생존 문제로 확장된다. 한국 경제가 이 흐름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자리의 문제는 곧 지역 소멸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은 장기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지정학적 변수와 규제 불확실성은 투자 회수 기간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 그 결과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는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고용은 유연화된다. 특히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인력 운용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인건비 부담은 곧바로 비용 관리 대상이 된다. 이는 임금 인상 억제와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단기 완충 역할을 하더라도 기업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인식하는 한 고용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된다. 기술 경쟁의 시대에 기업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비용은 결국 노동시장이 떠안는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무역 질서의 변화를 통해 고용에 또 다른 압박을 가한다. 기술을 둘러싼 규제와 보조금 경쟁은 자유무역의 틀을 약화시키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늘린다. 이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시장 접근 비용이 상승한다.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 가격 경쟁력은 쉽게 흔들린다. 기업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재배치하거나 자동화를 가속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개선되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특히 숙련도가 중간 수준인 직무가 먼저 대체된다. 이는 임금 분포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관측된 고임금과 저임금 간 격차 확대는 유사한 경로를 따른 바 있다. 기술 경쟁이 무역 구조를 바꾸면 그 충격은 통계보다 먼저 임금 명세서에 찍힌다. 이 변화는 서서히 누적되며 어느 순간 구조적 문제로 인식된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와 생활비 역시 고용 불안과 맞물려 움직인다. 기술 규제로 인한 공급망 재편은 원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이때 소비 위축은 자영업과 서비스업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도 중요한 변수다. 고용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택 수요는 위축되고 자산 가격 변동성은 가계의 심리를 압박한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 관측된 소비 붕괴는 고용 악화를 가속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만든 비용 상승과 고용 불안이 동시에 작용할 때
경제는 완만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다. 이 구간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진다. 그래서 지금의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자본의 시선에서 보면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 신용도의 문제로 연결된다. 기술 자립도가 낮거나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때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은 신뢰 훼손도 자본 유출 압력으로 이어지고 환율은 즉각적인 조정을 받는다. 환율 불안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쇄 반응 속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지고 고용은 더욱 위축된다. 터키 사례에서 보듯 통화 신뢰가 흔들리면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는 급격히 약화된다. 한국은 아직 강한 외환 보유액과 제도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의 방향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이 안전판도 시험대에 오른다. 고용 시장은 이런 금융 신호를 가장 늦게 반영하지만 한번 충격이 오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과 인적 자본의 문제는 이 경쟁의 장기적 결과를 좌우한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학습 속도 경쟁이다. 그러나 교육 체계가 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커진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고 개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재교육과 전환교육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공백과 비용 부담이 장애물이 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세대가 겪었던 장기 소득 정체는 교육 전환 실패의 결과이기도 했다. 기술 경쟁 시대에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성 정책에 가깝다. 이 투자가 지연될수록 고용 충격은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단기 실업률이 아니라 향후 10년의 노동시장을 결정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갈등의 양상도 달라진다. 고용 불안은 세대 간 계층 간 인식 차이를 확대한다. 이미 자산과 기술을 보유한 계층은 변화에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충격을 직접적으로 맞는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중장년층은 재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커지지만 재정 여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보듯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불안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든다. 기술 경쟁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힘을 가진다. 한국 사회가 이 변화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문제는 곧 사회 통합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결국 이 경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지만 고용과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기술 투자와 고용 안정 사이의 조율이다. 단기 지표 개선에 집착하기보다 위기 국면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과제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량 실업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조 전환의 기회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선택의 무게를 묻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은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다. 기술 패권 경쟁이 고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단기 재정 지출이나 일회성 지원금은
체감 효과를 주지만 구조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이다.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규제 환경과 기술 전략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잦은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고용은 다시 보수적으로 관리된다. 통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만 실물 경제로 전달되지 않으면 고용 회복은 지연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른 구조조정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고용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지금의 기술 경쟁 국면에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완충 장치를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정책은 숫자를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대를 설계하는 장치다. 기대가 바뀌어야 기업과 개인의 행동도 달라진다. 기업과 노동의 관계 역시 재정의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은 더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을 요구한다. 이는 성과 중심 보상과 단기 계약 확대로 이어진다.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약해진다. 노동자는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보호는 줄어든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 변동의 충격이 곧바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부담이 커지고 환율 변동은 생활비를 압박한다.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이 충격은 배가 된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노동 보호가 무너졌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떤 비용을 치르는지를 보여준다. 기술 경쟁 시대의 노동 정책은 단순한 고용 숫자가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경쟁의 부담은 항상 개인에게 집중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술 패권 경쟁은 세대 간 기회의 분배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의 과실이 고용 확대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기술 효율이 먼저 반영되고 고용은 나중에 조정된다. 이 구조에서는 성장률이 회복돼도 일자리는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진입 구조에 놓이고 중장년 세대는 조기 퇴출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세대 불균형은 소비 성향과 저축 패턴을 바꾸고 이는 다시 내수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금리 정책이 아무리 완화돼도 미래 소득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스 위기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기술 경쟁의 결과는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라 세대 간 경제 계약의 재작성이다. 이 계약이 불안정할수록 사회 전체의 회복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냉정함이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한국 경제의 조건이 되었다.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고용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어느 한 부분만 관리해서는 전체를 안정시킬 수 없다. 개인에게는 준비의 시간과 선택지가 필요하고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며 정부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기술 경쟁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이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가능성을 묻는다. 지금의 변화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과정이 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변화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직무가 앞으로도 유효한가? 소득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버틸 유동성은
충분한가 하는 문제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서서히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변화는 늦게 인식되고 대응은 더 늦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과 판단력이다.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 산업 정책의 방향 기업의 투자 신호를 일상의 뉴스가 아닌 생존 정보로 읽어야 한다. 과도한 부채는 선택의 폭을 좁히고 최소한의 현금 흐름은 시간을 벌어준다. 이는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가게가 충격을 견디지 못한 이유도 준비의 시간 부족이었다. 기술 경쟁의 시대의 개인은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흐름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고 그 변화는 고용과 삶의 안정성을 시험한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같은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 관리된 전환은 고통을 줄이고 무질서한 대응은 비용을 키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여러 위기를 겪으며 회복력을 증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경쟁은 속도보다 지속성이 요구되는 싸움이다. 기술과 자본 정책과 개인의 선택이 맞물려야만 일자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자산으로 남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관망은 대응이 아니다.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곧 다음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정책과 시장 개인의 선택이 동시에 시험받는 구간이 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단기 처방의 한계는 더 분명해진다.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경기 순환의 결과로 해석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중요한 것은 선제성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을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설계로 관리해야 한다. 기술 투자와 함께 고용 전환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충격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고용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장기 침체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 신뢰의 붕괴였다. 한국 경제가 같은 길을 피하려면 기술 경쟁을 성장 전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 전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인식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회복의 비용은 더 커진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해 왔는가? 아니면 경쟁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왔는가? 기술 패권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사회는 그 결과를 모두 함께 감당한다.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문제는 곧 소비 감소와 금융 불안, 사회적 긴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고용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공공재에 가깝다. 지금의 선택은 다음 세대의 기준점이 된다. 기술이 발전해도 삶이 불안정하다면 그 성장은 완전하지 않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력을 증명하려면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 변화의 끝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흐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고통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았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위기는 더 복합적이다. 금융산업 고용이 동시에 얽혀 있고 속도도 빠르다. 환율과 금리는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자본은 국경을 넘나든다. 이 환경에서 위기를 과거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대응은 항상 뒤처진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읽는 능력이다. CDS 금리, 스프레드 고용의 질 같은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충격은 한 번에 몰려온다. 기술 경쟁의 시대에 위기는 폭발보다 누적의 형태로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해석이다. 구조를 읽을 수 있을 때 선택지는 늘어난다. 결국 한국 경제가 마주한 기술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누가 더 빠른 기술을 가지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묻는다. 고용은 그 지속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일자리가 유지될 때 소비가 이어지고, 소비가 이어질 때 경제는 순환한다. 이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회복은 지연된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투자, 개인의 준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담은 가장 약한 곳으로 쏠린다. 기술 경쟁을 단순한 승부로만 바라보는 순간 일자리는 비용이 되고 사람은 숫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구조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고용은 보호의 대상이자 미래 투자로 바뀐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이 선택이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거대한 흐름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개인의 삶에서 확인된다. 월급의 안정성, 일자리의 지속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이 세 가지가 흔들릴 때 경제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 경쟁에 뒤처지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쟁만을 앞서면 삶의 안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금리와 환율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하나의 그림으로 바라보는 시각. 개인에게는 준비의 시간과 선택의 여지가 필요하고 사회에는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많은 사람은 그 회복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경제의 목적은 결국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여운은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된다.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자리를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다.